이 문제는 전자기파의 종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B 둘 중에 하나는 X선, 둘 중에 하나는 가시광선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내부의 뼈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X선이죠.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이건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기억, A는 X선이다. 맞죠? 그리고 B는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다 그랬는데, 자,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큰 거 맞습니다. 파장은 가시광선이 짧고 진동수는 크고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진공에서 속력은 A, B 그리고 전자기파들이 다 똑같다.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변이와 이동거리, 그리고 속도와 속력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 A에서 출발해서 B, C를 지나서 다시 A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동한 경로는 이렇게 곡선이고요. 그리고 A, B 사이, B, C 사이, C, A 사이의 직선 거리가 100m로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운동 경로에서 선수의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전체 운동 경로이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했으면 변위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300m보다 크겠죠. 자,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 속도는 0이 될 거고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속력은 0이 아니겠죠.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위의 크기는 300m가 아니라 0m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직선이니까 300m야 라고 착각을 하셨다면은 아마 틀리셨을 겁니다. 0m입니다. 운동 방향이 변했나요? 계속 변하죠. 지금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의 크기는 0이고요. 평균 속력은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렸고 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에 따라서 도체냐 절연체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하고 겹쳐 있으면 이거는 뭐죠? 이건 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하고 띠 간격이 넓으면 이거는 절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도체, B는 절연체가 확인이 되었고요. 집게 달린 전선에서 내부는 도체가 되어야 할 거고 외부는 절연체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전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는 구리와 같은 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외부는 고무나 플라스틱과 같은 절연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부는 A, 외부는 B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A는 도체이다. 맞죠? B의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가 아니라 이 원자가 띠에는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아주 여러 개의 전자들이 아주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림 나에서 전선의 내부는 A, 외부는 B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의 물질파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자선과 X선을 얇은 금속박에 각각 비추었을 때 회절무늬가 나타난다. 그리고 회절무늬가 뭔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회절무늬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입자를 쏘았는데 여기에서 파동성을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전자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회절무늬 나타난 거, 파동성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나는 X선의 회절무늬인데요. 아인슈타인은 광량자설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회절무늬가 나타난다는 거는 파동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량자설 이거는 뭐예요?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단원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은 단원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배우지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실험에서는 파동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은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 B는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학생 C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짧아지느냐? 물질파 파장은 우리가 mv분의 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는 거, 파장이 작아지는 거 맞습니다. 학생 A와 C가 맞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질의 자성과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성체를 자석 가까이에 놓고 자화시키죠. 그러면 이쪽은 N극, 이쪽은 S극으로 자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코일에다가 가까이 가져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S극이 가까이 오니까 여긴 자기장이 S극, N극이 유도가 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를 겁니다. 오른손 감는 방향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자, 여기에 LED의 불이 켜졌다 그랬으니까 X가 P형 반도체 그리고 반대쪽이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자성체와 자석 사이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 인력이 작용한다. 맞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니은에서 나오는데요. 가에서 자성체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S극과 여기 N극이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기억, 니은 다 맞고요. 니은도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나에서 X는 P형 반도체이다. 확인했죠? 기억, 니은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핵 반응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써있는 숫자들은 전하량을 뜻하죠. 왼쪽에 있는 숫자 더한 게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더한 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2 더하기 2는 4죠.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은 1 더하기 1, 2인데 기억에 들어가는 전하량이 이제 2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위에 거는 질량수입니다. 역시 왼쪽 거 더한 거는 오른쪽 거 더한 겁니다. 왼쪽은 더하니까 6이에요. 오른쪽 거 더하면 2 더하기 몇인데 기억에 들어가는 질량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입자가 무엇이냐? 원자번호 2번에 질량수가 4인 보통 헬륨이 되겠습니다. 기억 보통 헬륨 아래쪽에도 있네요. 여기 보통 헬륨 들어가는 거고요. 니은을 보시면은요. 2 더하기 몇은 2 더하기 1이다. 1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3 더하기 몇은 4 더하기 2이다. 그래서 여기는 3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삼중수소 들어가겠네요. 글자가 지금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기억에 들어가는 거 보통 헬륨이고요. 니은에 들어가는 거 삼중수소가 되겠습니다. 기억의 질량수 2가 아니라 4죠. 틀렸습니다. 4가 되어야 됩니다. 니은은 삼중수소이다. 맞습니다. 질량 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그랬는데 질량 결소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방출되는 에너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보면 이쪽이 더 크죠. 가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질량 결손량도 가가 더 크다. 가에서가 크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물체 A, B가 있는데 각각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용수철을 D만큼 압축시켜서 정지했고 2D만큼 압축시켜서 정지한 겁니다. 그리고 A는 질량이 M, B는 질량이 4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A, B가 정지할 때까지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각각 IA, IB라고 했을 때 그 B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를 보시면은 D만큼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2분의 1 KD의 제곱이 됩니다. 나의 용수철을 보시면 2분의 1에 K의 2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탄성 에너지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렇죠. A와 B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에서부터 온 거죠.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의 VA라고 하는 속도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VA의 제곱, 이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정지하잖아요. 그렇죠? 0으로 정지하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탄성 에너지로 가는 거죠.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에 질량이 여기는 4M이죠. 그리고 B의 속력, VB의 제곱, 이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인 2분의 1K의 2D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가와 나에서 지금 탄성 에너지의 비율이 어때요? 이거하고 비율이 1대4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도 1대4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A의 제곱이었고요. 나중에 이게 탄성 에너지로 바뀌는데 2분의 1 KD의 제곱이에요. B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4M의 VB의 제곱이 나중에 탄성 에너지 2분의 1 K 2D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K의 4D의 제곱이 되는 거죠. 탄성 에너지가 1대4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1대4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VA 대 VB는 얼마가 돼요? VA 대 VB는 1대1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은 처음에 M 곱하기 VA, 그런데 이거 그냥 다 V라고 한번 해볼게요. M 곱하기 V, 이 운동량이 나중에 0이 된 거고요. B는 처음 운동량이 질량 4M 곱하기 속력 V, 이게 0이 된 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이죠. 그래서 IA는 MV고요. IB는 이거의 변화량 4MV가 됩니다. 그래서 IA 대 IB는 1대4, 1분의 4 해서 정답은 3번 4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동의 간섭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A, B 스피커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위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없죠. 위상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X축 위에 지금 소음 측정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 X는 0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까지의 거리, 그게 바로 ED다. 그러니까 여기도 상세 간섭, 여기도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간섭과 상세 간섭 사이, 여기는 보강 간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상세 간섭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상세 간섭이다 그러면은 여기도 상세 간섭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상세 간섭이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상세 간섭이 없으니까 보강 간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 간섭, 상세 간섭 교차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거리 지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났으니까 위상은 A와 B가 서로 반대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X는 0과 X는 마이너스 2D 그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죠. 그쵸?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소리의 세기는 X는 0에서 상세 간섭이잖아요. X는 0에서. 그리고 X는 3D에서 보강 간섭이죠. X는 3D일 때 보강 간섭입니다. 소리는 어디에서 클까요? 보강 간섭이 크고 상세 간섭이 작죠. 상세 간섭일 때 작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A와 B에서 발생한 소리가 X는 0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난다 그러면 이거는 보강 간섭이죠. 이 자체가 지금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상세 간섭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찰자 C에 대해서 A와 B가 탑승한 우주선이 각각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지금 어떤 게 더 빠르다, 속도가 같다 이런 말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가 탑승한 우주선 안에 지금 광원 O가 있고 검출기 PQ가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A, B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A가 볼 때 A의 우주선 사이즈, B가 볼 때 B의 우주선 사이즈는 서로 지금 같은 거죠. 그리고 C가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제 중요하겠네요. A가 탄 우주선의 길이가 더 짧다라고 합니다. B보다 더 짧아요. 그리고 A는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속력이 더 이제 빠르다. 그리고 B는 그거보단 좀 덜 빠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0.8C의 속력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한 0.6C의 속력으로 간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아무튼 이게 더 빠르다. 그리고 지금 다음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A의 관성계에서 O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지금 A가 B를 관측을 하는 거죠. A가 B를 관측할 때 O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중요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A가 탄 우주선, B가 탄 우주선을 봤을 때 이거는 더 빨리 가고 지금 이건 좀 천천히 가는 겁니다. C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A하고 B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냥 A가 지금 B를 관측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A가 봤을 때 B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O에서 방출된 빛이 PQ에 동시에 도달을 한대요. 자, A가 봤을 때 B가 탄 우주선은 이쪽 방향, 왼쪽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O에서 방출된 빛이 Q와 P에서 동시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OP는 고유거리가 짧은 거고 OQ는 고유거리가 길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에서 볼 때는 O에서 방출된 빛이 퍼져나가는데 우주선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Q가 더 먼 곳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여기 딱 부딪히고 P는 조금 가까운 곳에 있다가 조금 더 가가지고 여기에서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Q가 더 멀고 O에서 이제 Q가 더 멀고 OP는 조금 가까웠다. B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OQ가 OP보다 더 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C의 관성계에서 지금 이 사람이 볼 때 A가 탄 우주선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B의 관성계에서 OPQ 이거 지금 구분하라고 하는 겁니다. OQ가 더 멀죠. 다행히 지금 같다라 그래서 오답률이 조금 낮을 텐데 명확하게 여러분들 OQ가 더 길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C의 관성계에서 볼 때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애초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너무 똑같아 보이게 그려놨는데 자, OQ가 지금 더 긴 거예요. OQ가 더 길고 그리고 P는 가까워요. 애초에 지금 이게 멀고 이게 가까운 상황에서 C가 볼 때 B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가까운데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먼저 도달을 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P는 이쪽으로 와서 먼저 도달하고 Q는 이쪽으로 가서 나중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디귿 P에 먼저 도달하는 거 맞습니다. 기역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힘의 평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력, 무게,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상위권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조금 어렵다, 아니면 풀긴 풀었는데 찝찝하다, 이런 반응들이 조금 보여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인 몇 가지 원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자형 나무상자가 5N이고요. 자석 2개가 있는데 A는 3N의 무게, B는 2N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있고 지금 저울 위에 달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나무상자 A, B인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다르게 저울 위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탠드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더 이제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은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여기하고 여기에서 지금 같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같은 거리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이게 8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가 나의 저울의 측정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의 저울의 측정값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저울 위에 이 시스템 전체가 놓여져 있고, 나무상자 전체가 놓여져 있고, 나무상자 5N,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석 5N 해가지고 더해서 10N이죠. 이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10N이고 외부하고의 어떤 힘 작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저울에는 10N 그대로 찍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나인데, 나는 지금 5N짜리, 2N짜리 저울 위에 놓여져 있고 A를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A가 B, 그리고 B에 연결된 나무 상자를 당기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럼 10N보다 가벼운 값이 여기 찍히게 될 텐데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그림 조금 크게 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빠르게 풀어본다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저울 위에 있는 물체들 5N, 3N, 2N에서 총 10N이죠. 그리고 A 입장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8N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A의 무게가 3N이죠.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죠. 그럼 이 A 물체만 따로 놓고 보면은 위에서는 8N으로 당겨요. 아래에서는 지구가 3N으로 당깁니다. 이 힘만 있다 그러면은 위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래에서 5N만큼 당겨주고 있다. 그래서 8N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N 누가 당겨주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자석이 자기력으로 당겨주는 힘이 5N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5N 작용을 하니까요. 저울 위에 놓여져 있는 나무 상자 5N, B의 무게 2N, 합해서 7N인데 위에서 A가 지금 자석의 힘으로, 자력의 힘으로 5N만큼 당겨주고 있으니까 2N이 여기 저울에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힘의 관계 해석이 쉬운 분들은 이렇게 빠르게 이제 풀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볼게요. 이건 그냥 일종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A에 달려있는 이 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실이 A를 8N으로 당긴다 그랬죠? 실이 A를 8N으로 당겨요. 그러면은 이 실도 지금 정지해 있잖아요. 그럼 이 실이 정지해 있으려면은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이 힘도 8N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이 나무 상자를 당기는 힘도 8N이 되어야 해요. 이게 장력의 개념이죠. 실이 A를 8N으로 당기고 A도 실을 8N으로 당기고요. 그리고 실이 나무 상자를 8N으로 당기고 나무 상자도 실을 8N으로 윗방향으로 당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A의 관점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죠. 실이 윗방향으로 8N으로 당긴다. 그리고 A의 무게가 3N이다. 그런데 이게 정지해 있으려면 힘의 합력이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윗방향 8N, 아랫방향 3N이니까 아랫방향으로 5N만큼 더 당겨야 힘의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5N이라고 했었고요.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B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B의 관점. 자기력도 보시면은 A가 B를 5N으로 당기지만 B도 A를 같은 힘으로 5N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건 바로 작용 반작용이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거,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B 관점에서 보시면은 A가 위로 자기력으로 5N 당깁니다. 그리고 B의 무게는 2N이에요. 얘는 아래로 향하는 힘이죠. 그러면 5N 위로 아래로 2N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더하면은 위로 3N이 돼요. 그러면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3N으로 이 실이 당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이 B를 3N으로 당긴다라고 하는 거, 실의 장력이 3N이란 얘기고, B가 실을 3N으로 당긴다, 실이 B를 3N으로 당긴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이 나무 상자를 3N으로 당긴다, 나무 상자가 실을 3N으로 당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무 상자를 한번 볼게요. 나무 상자 관점에서는 무게로 5N 아래로 향하고 있죠. 이 힘이 지금 무게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실이 몇 N으로 당겨요? 이 실이 8N으로 당기는 거죠. 그러면 총 13N으로 지금 아래로 향하고 있는 힘이 지금 이 부분 무게하고 이 실에서 지금 나온 거고요. 이 아랫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저울이 상자를 떠받치는 힘, 이게 있고, 그리고 이 실이 상자를 당기는 힘 3N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N 아래, 8N 아래, 윗방향으로 3N,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아래로 10N이죠. 아래로 10N이에요. 남은 힘 하나는 뭐예요? 저울이 이 나무 상자를 떠받치는 힘,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긴 몇 N이어야 해요? 10N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울에 10N이라고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 지워보고요. 자, 우리가 가에서 구한 거 일단은 뭐냐면은 B가 A를 당기는 힘, A가 B를 당기는 힘,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게 바로 5N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A 입장에서 보면은 B가 A를 아래 방향으로 5N 당기고요. A의 무게, 지구가 아래 방향으로 3N 당기고요. 그러면 8N으로 지금 A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못 내려가게 지금 이 실이 당기고 있는 겁니다. 몇 N으로 당겨요? 8N으로 당기는 거죠. 그래서 아래 방향 3 더하기 5, 윗 방향 8 해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 유지하면서 정지 상태로 있는 거죠. 이번엔 B 입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위로 B를 5N으로 당겨요. 이건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B의 무게 2N, 지구가 아래로 2N 당기는 거죠. 그럼 이것만 보면은 위로 5N, 아래로 2N이니까 위로 3N만큼 얘는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잡고 있어요? 실이 잡고 있죠. 이 실이 B를 당기는 힘 3N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 3N인 거고요. 장력이 3N이란 얘기는 B가 실을 당기는 힘도 3N, 실이 B를 당기는 힘도 3N, 그리고 이쪽에 나무 상자 쪽에 보시면은 실이 나무 상자를 당기는 힘도 3N, 나무 상자가 실을 당기는 힘도 3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무 상자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 실이 나무 상자를 위로 3N 들어주는 거고요. 나무 상자의 무게, 그러니까 지구가 나무 상자를 5N으로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둘만 보시면은 아래로 2N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울이 나무 상자를 2N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표시되는 저울의 눈금 2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0N, 2N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일단 방향부터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곳에 오른손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종이 밖으로 튀어나온 방향이다 그러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딱 지켜 세워 보시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반시계 방향으로 감죠.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는 자기장의 크기는 전류에 비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를 D라고 보면 D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원점에서 봤을 때 A하고 B에 의한 자기장이 세기가 각각 B0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가 같잖아요. 거리가 같은데 자기장이 똑같이 B0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I가 같다. 그러니까 A에 흐르는 전류와 B에 흐르는 전류가 세기가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X 방향일 거고요. B에 의한 자기장은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Y 방향이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에 의해서 원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고 B0만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고 크기는 B0만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표를 보시면은 A와 C에 의해서 자기장의 크기가 B0고 플러스 X 방향이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A하고 C에 의해서 플러스 X 방향 B0 나왔다는 얘기는 C에 의해서는 플러스 X 방향으로 2B0만큼 그렇게 나와줘야
두 개를 더했을 때 플러스 X 방향으로 B0만큼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C 입장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줘야 플러스 X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자기장이 2B0만큼 되려 그러면 똑같이 지금 D 거리에 있는데 2B0 2배만큼 많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에 흐르는 전류는 2I만큼 전류가 2배 더 많이 흘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시계 방향,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 들어가는 방향 X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D를 봐주시면은 B하고 D에 의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2B0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미 B에 의해서 마이너스 Y, B0만큼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D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B0만큼만 추가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Y 방향에 2B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D에 의해서 마이너스 방향을 받으려면 D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D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가 2D잖아요. 2배가 먼데 똑같은 자기장을 내주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 D에도 2I만큼의 전류가 흘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류까지 표시를 해보면요. 여기 I, 여기도 I만큼 전류가 흐르는데 C는 2I, D도 2I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정리되셨죠?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원점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거는 2B0이다. 그쵸? 확인되시죠? 맞는 설명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D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2I, I, 2배. 맞죠? 전류의 방향은 C와 D에서 서로 반대이다. C는 들어가는 방향, D는 나오는 방향이죠. 서로 반대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동의 굴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결파로 지금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물은 깊은 곳에서 물결파의 속력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물결파 속력이 빠르다. 배경 지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영향은 없기는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다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바닥을 조금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 1은 깊은 곳, 영역 2는 얕은 곳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물결파 발생기에서 물결파를 지금 이 직사각형 나란하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여기 지금 간격이 넓죠. 이쪽은 촘촘한데 이쪽은 조금 넓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파장이 크고 파장이 짧다는 얘기고요. 이쪽은 속력이 빠르고 이쪽은 속력이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진행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파장이 짧고 속력이 느렸는데 여기를 지나면서 파장이 길고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디귿부터 좀 해결을 해볼까요? 지금 디귿은 1번 영역에서 지금 자글자글한 것보다 더 짧아졌죠? 이게 아니라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의 이 간격처럼 이게 넓어질 것이다. 일단 디귿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넓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꺾이는 방향도 지금 잘못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서 나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보시면요. 물결파의 속력 1, 2 지금 비교해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파장을 보고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일정한 진동수라 그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파장이 길면은 속도가 빠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영역이 2번 영역보다 속력이 빠르다. 파악 바로 되시죠? 그 다음에 니은 굴절각인데요. 은근히 여러분들이 굴절각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나에서의 굴절각은 무엇을 굴절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을 때 이 파동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직한 거, 여기에 수직한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죠. 이건 이제 보통 면의 법선이다, 노멀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 들어오면 이거를 입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파동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살표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그렇죠. 이 물결들이 그리고 있는 이거에 수직하게 이쪽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똑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굴절이 돼서 조금 휘어서 원래는 일로 가야 되는데 조금 휘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굴절각은 뭐예요? 이게 굴절각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해상을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에 수직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물결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휘는데 이 휘는 정도가 너무 과도하게 제가 여기다가 그렸는데 휘는 정도가 지금 여기에서 조금 휜 거 요만큼씩 그쵸? 네, 요만큼씩 이렇게 살짝만 그려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수직한 거에 그럼 이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옮겨 보시면은 살짝 정말 이렇게 내려온 거에 살짝 요 정도가 지금 휘어져 있다. 빗금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의 진행 방향 이쪽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 이거보다 아주 살짝 이쪽으로 지금 물결파가 진행을 해 간다. 자, 오는 것은 이거였지만 진행하는 건 이거다. 그래서 입사각은 이거죠. 그런데 굴절각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에서는 굴절각이 작고 여기서는 크다. 나가 작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굴절각 이런 거 그림으로 그리기가 조금 헷갈린다, 불편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1번에서 2번으로 굴절각이 작아졌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반대로 됐을 때는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굴절각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게 그림 그리지 않아도 굴절각이 작아졌다, 커졌다, 나가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 A, B에 그리고 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놓고 위치도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금속고리를 여기 지금 놓았는데요. 금속고리가 X축 방향 혹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유도 전류가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그걸 지금 나타낸 겁니다. 자, 이런 거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기준 잡아놓고 보시면은 조금 덜 헷갈려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금속고리가 이쪽으로 지나갈 때 그럼 이 금속고리에 XXX의 자기장이 많아지면서 유도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이거 하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면은 이 금속고리에 X가 많아진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 이 금속고리에 튀어나오는 점점점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방향으로 움직이면은 B하고 멀어지는 거죠. B하고 멀어질 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점점점이 많아진다도 그렇게 돼 있지만 X가 사라진다. 그렇죠? X가 사라질 때도 이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에 의한 자기장은 뭐예요? X죠. 그렇죠? 네. 그래서 B하고 멀어질수록 X가 사라지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그럼 B의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운동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 그러니까 A하고 가까워질 때죠. 그럴 때도 역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점이 많아진다. 그쵸? A와 가까워져서 점이 많아진다. 아, 그러면 A에 의한 거는 이쪽은 점이고 이쪽이 X다. 그래서 A에 흐른 전류의 방향, 이쪽 방향이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건 뭐예요? 마이너스 Y로 갈 때 시계로 갔으면 플러스 Y로 갈 때는 그리고 지금 다른 요인은 영향을 주는 게 없죠. 그쵸? 그러면 반대니까 반시계 방향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봐도 이제 점점점이 사라진다. 점점점이 사라진다. 반시계 방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 시계 방향이다. 아니죠. 반시계 방향이죠. 지금 이거하고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아까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 맞죠? 그리고 X가 0보다 큰 XY 평면상에서 그러니까 어렵게 지금 써놨지만 이거의 오른쪽이란 얘기예요. 이 오른쪽 영역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뭐예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저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의 해석 문제가 되겠습니다. 4개의 다이오드 동일한 거고요. 여기 저항 있고 지금 여기에 C, D 사이에 검유계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를 A에 연결을 했더니 검유계 플러스로 이만큼 움직였고요. B에 연결을 했더니 플러스로 많이 이렇게 움직였네요. 자, 먼저 A에 연결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검유계에서 지금 이쪽으로 흘렀는지 이쪽으로 흘렀는지 모르죠. 모르는 상황인데 경우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위쪽으로 흘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쪽이 PN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PN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B에 만약에 연결을 했다.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리고 지금 같은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아까 위로 가정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와서 이쪽으로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흘러가야 되죠. 그럼 PN
그리고 여기가 P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틀린 부분이 있죠. 왜 틀렸냐면은 A에 연결했을 때의 전류의 그 크기하고 B에 연결했을 때 그 전류의 크기가 어때요? 지금 B에 연결했을 때 지금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B에 연결했을 때는 저항을 하나 더 통과를 해요. 그럼 저항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작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하고 지금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틀려요. 그래서 검유계를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통과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가정을 다시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유계 아래로 통과하는 게 맞아 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위쪽으로 와서 아래로 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PN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PN 그리고 저항 지나니까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 검유계가 작게 나타나는 거 타당하죠. 그리고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는 이쪽이 플러스죠. 이렇게 가면은 이쪽이 PN. 여기 이제 막혀서 못 가는 거잖아요. N형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PN. 그리고 검유계 이렇게 통과해서 역시 아래로 통과하는 거. 그리고 저항 통과하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거죠. PN. 이렇게 오게 되는 거. A에 연결했을 때보다 많이 전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이 지금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X는 P형 반도체이다. 맞고요. S를 A에 연결하면 전류는 C 검유계 D 방향이다. C 검유계 D 방향이다. 맞죠? 이건 A에 연결했을 때도 그렇고 B에 연결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를 B에 연결했을 때 파란색일 경우죠. A, 반도체 A에는 다이오드 A에는 순방향이 걸린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때는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쵸? 이쪽으로 안 흐르고 위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이 걸린다.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 N형이잖아요. 역방향이 걸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빛의 굴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빛 X, Y를 쏘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도 지금 세타 제로로 똑같이 쏘고 있네요. 다만 지금 위에는 A에서 B로 쏘는 거고 아래 Y는 A에서 C로 쏘는 겁니다. X 같은 경우는 A 통과해서 B 통과해서 A로 다시 가는 거고 Y 같은 경우는 C, B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P점에서 임계각으로 입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빛이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을 보시면은 세타 제로가 이게 45도보다 크냐 작냐 이걸 물어보고 있고요. P에서의 X의 굴절각이라고 하는 것과 Y의 입사각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봐라 라고 지금 보고 있네요. 그리고 AB 사이에서의 임계각하고 BC 사이에서의 임계각도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에서 B로 입사되고 있는 거 보시면요. 지금 각도가 어때요? 각도가 작아졌죠? 각도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굴절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절은 이제 B가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Y가 A에서 C로 입사할 때 이때는 지금 이만큼 커졌죠. 그쵸? 각도가 커졌습니다. 세타 C가 커졌어요. 그러면은 NA하고 NC하고 비교를 해보면 굴절률이 A가 더 크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굴절률 제일 큰 매질이 뭐예요? NB고요. NB가 굴절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NA 그리고 가장 작은 게 NC다. 이렇게 파악이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을 보시면은 이 세타 제로가 45도보다 크냐 작냐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찾아보면은 45도라고 하는 게 어디에 지금 딱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45도 그러면 특수각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양밑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 부분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세타 제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각도는 세타 제로보다 큰 각일 거예요. 이걸 뭐 세타 AC라고 할까요? A에서 C로 들어오는 각도니까. 그럼 이 세타 AC하고 세타 제로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보면 두 개 더하면 90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타 AC가 세타 제로보다 커요. 두 개 더해서 90도인데 세타 제로가 더 작다라고 하는 거는 세타 제로는 45도보다 절반보다 이제 작은 거죠. 그렇죠? 45도보다 작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 맞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P에서 X의 굴절각이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일로 가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쭉 와서 일로 가는 거. 지금 이 각도, 이거하고 Y의 입사각. Y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각도하고 어떤 게 더 크냐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좀 자세히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P에서 X의 굴절각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똑같은 어떤 그 매질이 반복이 될 때
X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어떻게 휘든 이제 이런 식으로 휘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갈 때 이거하고 평행하게 돼요. 평행하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나란하게 평행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세타 제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도 세타 제로가 됩니다. 이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A, B, A로 가는 이런 패턴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X의 굴절각은 세타 제로로 지금 정해졌는데 그럼 Y의 입사각이 세타 제로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판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 입사각 한번 볼게요. 다시 좀 큰 그림으로 왔습니다. 자, Y의 입사각은 P에서 Y의 입사각은 지금 이 각도죠. 언뜻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세타 제로보다 커 보이죠? 자, 이번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가 세타 제로고 여기는 세타 제로보다 작단 말이죠. 여기가 세타 제로보다 작아요. 근데 세타 제로는 45도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45도보다 작고 작은 거죠. 그죠? 그럼 이 각도는 45도보다 크고 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타 제로보다는 큰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광선의 P에서의 입사각 세타 제로보다 크다. 그렇게 돼서 지금 니은의 설명이 틀리게 되는 거죠. Y의 입사각은 세타 제로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AB 사이에서 임계각하고 BC 사이에서의 임계각 지금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AB 사이의 차이하고 BC 사이하고의 차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BC가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BC가 크기 때문에 이거 작은 거. 그런데 지금 우리 굴절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임계각 보고 있기 때문에 임계각은 어때요? 임계각은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각도가 작았을 때 전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굴절률 차이가 큰 거, 굴절률 차이가 작은 건데 굴절률 차이가 작으면 임계각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굴절률이 BC가 차이가 크고 AB가 작기 때문에 임계각은 AB가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다소 이제 조금 도형적인 것들 이용해 줘야 돼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을 수도 있었겠네요. 이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V라고 하는 속력으로 A와 C가 가서 정지해 있던 B와 D의 충돌을 각각 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각각의 충돌 과정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B하고 C하고 비교를 했을 때 B가 C의 3분의 2배이다. 그러니까 B는 2I만큼 충격량을 받았다 그러면 C는 3I만큼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C 질량 같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스몰 m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충돌 후의 속력은 B가 C의 2배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2V로 가는데 C는 그냥 V로 간다는 얘기겠죠. 라지 V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질량 A하고 D를 좀 구해봐라. MA하고 MD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C의 질량 스몰 m, B의 질량 스몰 m 서로 같다라고 놓고 한번 이 상황을 운동량, 충격량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해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해 상황. 충돌 전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A 같은 경우는 MA 곱하기 V, 스몰 V의 운동량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충돌할 때 2I만큼 운동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MA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이 2V가 됐죠. 그렇죠? 이게 지금 A가 충돌 전후에 그 받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정지해 있었죠. 그런데 2I만큼 증가해요. 충격량을 받아서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질량 M 곱하기 속도 2V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써주시면 충돌 전하고 충돌 후하고 운동량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MA의 스몰 V는 2V의 M 더하기 MA다 라고 수식을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충돌 전과 충돌 후를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나의 상황도 한번 보시면은 자, C는 어때요? C는 M 곱하기 V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3I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서 느려지죠. 운동량이 감소합니다.
3i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돌 후에는 질량은 똑같이 m인데 이제 속도가 라지 v로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d도 마찬가지로 써줄게요. 정지 0, 정지에 있었습니다. 3i만큼 증가를 했는데 그게 md 곱하기 v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충격을 받기 전과 후를 보면 운동량 보존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m 스몰 v는 v의 m 더하기 md가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식이 되게 많죠. 사실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건 뭐냐면은 MA하고 MD가 중요합니다. 나머지들이 사라져 줘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수식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수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제일 빠르냐? 이거는 사실 한번 풀어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 처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한다 그러면은 그 길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제 쉬운 방법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여유롭게 갖고 하나씩 그냥 차근차근히 해 나가시면서 MA와 MD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좀 쉬운 식들부터 보시면은 EI가 증가했는데 MEV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EI가 EMV니까 I는 MV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좀 쉬운 식부터 보면은 MV 그대로 넣어주면 뭐예요? 이게 바로 3MV다. 그러면은 V가 날아가면서 MD가 3M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MD가 3M이니까 여기다가 3M을 집어넣어 주시면 M 스몰 V는 4M 라지 V다. 그래서 스몰 V는 4 라지 V다.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MD를 일단 구했고요. 3M이다 라고 구했고요. 그럼 MA가 몇 M으로 나와주면 이제 되는 거죠. 뭐 이 식으로 써도 되고 이 식으로 써도 됩니다. 위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 MA. 근데 스몰 V가 뭐예요? 4 라지 V죠. 4 라지 V. 여기에서 EMV가 빠져요. EM 라지 V가 빠집니다. 그러면은 MA의 EV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넘겨주시면 어떻게 돼요? MA의 EV는 EMV가 돼서 MA가 M이 됩니다. 그래서 MA가 M이 되어서 정답은 3, 2번 이렇게 이제 해주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아래 거를 선택한다 그래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텐데 한번 이것도 해볼게요. 검산하는 차원에서 스몰 V에다가 4V를 넣어요. 그럼 역시 뭐 마찬가지 금방 나오네요. EMAV 넘겨주시면 EMAV가 되고 그게 EMV가 된다. 뭐 똑같은 결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분의 MD는 M분의 3M,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열역학적 과정과 열기관 사이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열기관이라 그랬기 때문에 Q가 들어오고 W, 일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이에요.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하실 게 압력하고 내부 에너지로 나왔어요. 우리가 익숙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아마 압력하고 뭐 부피하고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지금 내부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온도하고 비례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좀 생소한 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PV 형태로 그려보시면은 자, AB 과정, 등압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정압 과정. EP로 지금 똑같아요. EP로 A, B가 되는 거고요. 지금 A보다 B가 온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B가 이쪽으로 와주는 거다. 그렇죠? A에서 B 이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BC하고 DA는 부피가 일정한 정적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C, 이렇게 D, 이런 사이클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B는 EP, CD는 P,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럼 조금 보기 편하죠. 그쵸? 자, 그리고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예요? EU죠. 그쵸? 이게 이제 EU인데,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자, 이 CD 과정 이거죠. 그쵸? 이거.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이 아래의 넓이입니다. 그쵸? 이 아래의 넓이의 3배이다. 그럼 이 아래의 넓이는 3분의 2U가 되겠죠. 그럼 지금 이게 P하고 EP 딱 2배이기 때문에 아래의 네모도 3분의 2, 위의 네모도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3분의 2U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한 사이클 동안 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PV 그래프 말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잖아요. A에서 B 과정,
정합 과정인데 Q하고 W하고 델타 U하고 이제 보는 거죠. Q 빼기 W는 델타 U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AB 과정 지금 W가 바로 나오죠. 그쵸? 3분의 4U가 나옵니다. 3분의 4U가 나오고 델타 U를 보시면은 2U만큼 늘어났어요. 그쵸? 2U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Q는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10U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B에서 C 과정 볼게요. 정적 과정 부피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W가 0입니다. 그리고 델타 U를 보시면은 U가 2U가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2U고요. 그러면은 Q는 마이너스 2U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BC 과정을 통해서 2U만큼 Q가 이제 빠져나간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CD 과정은 W가 마이너스 3분의 2U죠. 그런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2U가 들어가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델타 U는 U가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U가 되는 거고요. 그럼 Q는 마이너스 3분의 5U가 되는 겁니다. D에서 A도 볼게요. 정적 과정이기 때문에 W가 0이 되는 거고요. Q가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델타 U는 U가 증가를 했네요. 플러스 U. 그러면은 Q가 U만큼 들어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이클 동안 한 일은 어떻게 돼요? W만 다 더해보시면은 W는 3분의 2U가 되는 거고요. 이건 아까 PV 선도에서도 확인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델타 U 다 더하면은 당연히 0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Q도 더하시면은 이게 W가 3분의 2U이기 때문에 Q도 3분의 2U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플러스를 따져보면은 3분의 13U,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3분의 11U,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1U 해가지고 남는 거 3분의 2U가 Q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 효율이라고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은 들어오는 열분의 에너지를 지금 1로 전환하는 비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는 열하고 1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13분의 2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13분의 4가 아니고 13분의 2. 그래서 일단은 디귿은 틀렸네요. 그리고 이제 기체의 부피 보시면은 B하고 A하고 보시면 B가 부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되십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B가 A보다 온도가 높잖아요. 아까 처음 그릴 때 제가 설명을 조금 생략을 했는데 B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 등온선이 이쪽보다는 큰 겁니다. 그쵸?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A하고 C하고 지금 내부 에너지가 같죠. 그러면은 A하고 C하고는 동일한 등온선상에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기체의 부피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기체의 부피는 B가 A보다 크다. 맞는 설명이고요.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 C에서 D로 갈 때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은 우리가 여기에서 구해줬습니다. 3분의 5U예요.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방출하는 열량은 2U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2U가 더 큰 거죠. 3분의 5U보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습니다. 연력학 사이클 문제치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형태가 나왔을 때는 아는 형태로 바꿔서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찰 구간이 있는데요. 두 개가 있네요. 자, 마찰 구간 1에서 보시면은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면서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마찰 구간이 없다 그러면은 물체가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낮아지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손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mgd만큼 여기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수능 모의평가 같은 데서도 자주 등장하는 거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시는 순간 등속도 운동이야? 그러면은 mgd만큼 감소가 되는 거구나. 마찰 손실이 있는 거구나 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찰 구간 2에서 1하고 지금 같다라 그랬어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1하고 2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찰 구간 2에서도 mgd만큼 손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양으로 갔냐면은 Q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3분의 2배로 갔다.
그러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지금 vp, vq 이런 거 쓰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q 2분의 1 mq의 제곱 이거에 3분의 2배와 같다라고 이제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mgd하고 같다라고 하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에너지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처음에 3h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3mgh 더하기 v라는 속력이 있었죠. 2분의 1 mv의 제곱. 여기에서 마찰 구간 1번 지나면서 mgd만큼이 빠져요. 그리고 마찰 구간 2를 지나면서 mgd만큼 또 빠집니다. mgd가 2번 빠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분의 1 mv의 제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mgd끼리 묶어서 2mgd 이렇게 우변으로 보내줘 버리고 mgh를 좌변으로 옮겨오면은 그러면은 H하고 D하고 똑같게 됩니다. 자, 기억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MGH랑 MGD랑 똑같은 겁니다. MGD가 나올 때 그냥 MGH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MGH라고 써주시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니은 디귿에서 묻는 거를 보시면은 P에서 물체의 속력 물어봤습니다. P에서의 물체의 속력 한번 구해보죠. 자, 일단 P에서의 속력 그러면은 2분의 1 MP의 제곱 이렇게 할게요. P에서의 속력 P. 이거는 일단 이쪽에서 보시면은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3mgh부터 시작을 해요. 마찰 구간 한 번 지나서 mgd만큼 손실이 되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2분의 1 mP의 제곱은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mgh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2분의 1 mP의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에너지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mgd만큼 손실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mq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뭐가 돼요?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mgh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고 봤더니 지금 이 식하고 지금 여기하고 같다라고 하는 식이 또 똑같게 나오기도 하네요. 자, 아무튼 우리가 뭐를 구하고자 하냐면은 P하고 스몰 v하고의 관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필요한 Q라든지 MGH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분의 1 MQ의 제곱은 우리가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3 MGH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분의 3 MGH로 쓰고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놓고 보면은 2분의 1 MP의 제곱 이거는 넘겨주시면 2분의 5 mgh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2분의 1 mv의 제곱은 mgh를 넘겨주시면 2분의 1 mgh로 봐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mgh를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없애줄 수 있냐면 mgh가 mv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2분의 1 m 없어지면은 p의 제곱은 5v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P에서의 물체의 속력 P는 루트 5V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 수식으로 계산해도 풀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1번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지금 1번 마찰 구간에서의 운동에너지인데 얼만큼 빨라졌냐면은 V라고 하는 곳에서 H만큼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V라는 곳에서 빨라졌는데 얼만큼 더 빨라졌냐면은 H만큼 떨어지면서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mv의 제곱 플러스 mgh인데 그 mgh가 운동에너지에 반영이 됐다,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Q에서의 운동에너지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운동에너지 V예요. 그죠? 2분의 1 mv 제곱에 H만큼, 그쵸? 더 이제 거꾸로 왔다 그러면은 H만큼에 해당하는 운동에너지가 더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쵸? 2분의 1 mv 제곱에서 mgh만큼 증가해가지고 운동에너지가 됐을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2분의 1 mv의 제곱에서 H만큼, mgh만큼 증가해서 여기에서의 운동에너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1번하고 Q에서하고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동일하다, 같다라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점전화의 전기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전화 ABC가 있는데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A하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B, C의 위치만 지금 바꿔서 고정을 시킨 거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가 A가 C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 B, C를 여러분들이 써놓고 경우의 수를 한번 좀 따져보는 거죠. 일단 A가 C보다 전하량이 크다 그랬으니까 좀 크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플러스인 경우,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예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는 왜 안 쓰나요?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방향도 어떻게 뭐 돼 있는 게 아니고 인력, 청력 그런 관계가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의 종류가 같냐 다르냐 이게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찝찝하시면 이제 마이너스도 한번 써보세요. 그냥 반대로 상황을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거 제외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 그림에서 A하고 C의 작용은 전기력 크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A가 C보다 전하량이 큰데 가운데 B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크기가 모르죠. 상대적인 크기 모릅니다. 그럼 지금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경우에는 A가 무조건 C보다 더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력 크기 같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위에 건 밀어내는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가운데서 당기는 상황이잖아요. 얘가 아무래도 더 센 힘으로 당겨질 겁니다. 얘보다는 얘는 약하게 얘는 세게.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인데 이 나의 상황으로 오시면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황으로 와서 이제 C가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고 B가 이제 플러스인데 크게 아직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A하고 같이 똑같이 플러스를 갖고 있으면은 이건 가능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를 보시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왔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온다라고 했을 때 C가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없죠. 이쪽에선 밀고 이쪽에선 당기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상황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만 가능한데 이게 정확하게 가능하게 되려면 C가 가운데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A가 플러스가 좀 더 세게 있고 B는 좌우 대칭으로 있어야 C가 가만히 있겠죠. 전기력이 0이 되겠죠. 그래서 B가 A하고 전하량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둘 다 이제 전하량이 똑같고 그리고 C는 전하량은 A, B에 비해서 작고 그리고 전하의 종류가 다른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되겠어요? 사실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 상황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면요. 전하량의 크기 B하고 C하고 비교했을 때 B가 크다? B가 큰 거 맞습니다. A, C 사이에는 밀어내는 전기력 아니죠. 서로 다른 전하이기 때문에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가에서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A, B를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은 A는 왼쪽으로 갈 거고요. B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체 ABC가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고 처음에 정지해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Q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이 실에서의 장력이 되겠죠. 그거는 R이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여기에서의 장력이 되겠죠. 그 장력의 2분의 3배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3T, 그러면 여기가 2T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을 끊으면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B가 O를 지날 때 그때 P가 다시 끊어진대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C가 당기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올 때 이 O를 지날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R이 끊어진 순간부터 다시 왔다가 O를 지날 때까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T0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 빠졌네요. A,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A 등가속도 그리고 BC 등가속도 운동 각각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2배이다. 좀 천천히 정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정지해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지해 있을 때 A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걸 F라고 일단 놔볼게요. 이걸 F. 그리고 이쪽에서 C가 내려가고자 하는 그 mg만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T가 지금 잡고 있죠.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거는 F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F라고 하는 거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 F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 보시면 mg 더하기 2t예요. 그렇죠? mg 더하기 2t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C 입장에서 보시면은 Q가 C를 3t만큼 위로 당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3t만큼 위로 당기는데 C는 아래로 mg만큼 가려고 하는 중력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서 2t로 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t라고 하는 게 mg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위에 적용하시면 이 F가 3mg다라고 하는 거 나오겠습니다. 이게 3mg예요, 3mg. 아마 여기가 이제 30도인가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끊어지는 상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R이 끊어졌습니다. R이 끊어졌어요. 자, 이 상황을 보시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질량이 몇이냐면은 6m 더하기 m 더하기 몇인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7m 더하기 mb라고 할까요? mb. 이거에다가 가속도를 a0만큼 가속도를 받는다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F 힘이 될 텐데, 자, 왼쪽에서 3mg만큼 당기고, 오른쪽에서는 mg만큼 당겨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2mg만큼 당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P가 끊어집니다. P가 끊어지는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왼쪽으로 갈 텐데, 가속도가 A가 이제 B의 2배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A가 일단 왼쪽으로 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mg인데, 이게 6m 곱하기 가속도 AA라고 한번 볼까요? 그럼 이 가속도 AA라고 하는 거는 곧바로 2분의 1g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그냥 6m 곱하기 가속도 2분의 1g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황을 보시면은 B의 질량 뭔지 모르고 C의 질량 이제 M 그리고 이게 가속도가 A가 B의 2배이다 그랬으니까 B는 A의 절반이에요. 그럼 이거의 절반인 4분의 1g만큼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가요. 이게 지금 힘은 누가 주고 있냐면은 이 C의 무게 mg만큼만 주고 있습니다. 그럼 G 사라지고요. MB는 3m이 됩니다. 하나씩 착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MB 자리에 여기다가 이제 3M 넣어주시면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 다시 쓰면은요. 다시 쓰면 10M의 A0는 2mg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속도 A0는 뭐예요? 5분의 1g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구해지네요. 그리고 나중 가속도들도 지금 뭐예요? 다 구해졌죠. 2분의 1g, 4분의 1g 만큼으로 가속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다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P가 처음 끊어진 순간 C의 속력이에요. 그러면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쪽을 플러스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점점점 이게 속도가 이제 증가할 텐데 처음엔 5분의 1g라고 하는 그 가속도로 기울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P가 끊어지게 될 거예요. P가 끊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C의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A, B, C의 속력이 다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의 속력을 구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BC가 지금 움직이는데 A는 일로 쭉 나가는 거 상관이 없어요. 이제 BC가 중요한 건데 B가 O를 지났다가 다시 이제 O를 지나오잖아요. 이 순간이 지금 B가 O를 지나는 순간 P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고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이제 가속을 받는데 마이너스 4분의 1g만큼으로 가속을 받아요. 마이너스 4분의 1g만큼으로 이거보다 살짝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와서 다시 5점을 지납니다. 그렇죠? 이 5점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슉 빨리 갔다가 슉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5점을 지날 때는 이 면적하고 같을 때 그때 이제 5점을 다시 지나겠죠. 그리고 이 시간하고 같을 때 지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다시 5점을 지날 때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그 시간이 뭐냐면은 T0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이 비율하고 보시면 똑같은 속도 V가 될 때까지 이때 V 뭐라고 할까요? V0라고 할까요? C의 속력인데 VC라고 할까요? V0?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이 V까지 도달하는데 V0까지 도달하는데 5분의 1G로 가는 거잖아요. 얘는 5분의 1G. 얘는 감소하는데
4분의 1g로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대 4만큼의 길이 시간 비율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5t라 그러면 여기는 4t, 여기 4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총 이제 13t가 t0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v0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은 5t 곱하기 5분의 1g. 그러면 이게 이제 v0가 되는 건데 t는 뭐예요? t는 13분의 t0죠. 그러면 5 곱하기 13분의 t0 곱하기 5분의 1g 해주시면은 이게 13분의 1 gt0. 그렇죠? 이렇게 딱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두서없이 막 이렇게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상황을 분석을 해 나가시면은 뭔가 하나씩 착착착 구해지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 2, 3, 4, 5번이 몇 GT0네, 몇 GT0네 이런 형식을 보시고 몇 GT0로 계속 이제 유도를 해 나가셔야 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연립방 정식 세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다행히 그렇게까지 뭐 까다롭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문장의 상황들을 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이 t0인데 여기를 5t, 4t, 4t로 구간을 나눠주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